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2주차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잘 못 지내셨죠? 1주차 아주 분주하게 이렇게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주차 때 교수님이 사회복지 실천론 대략적인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1주차 수업은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강의 동영상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그 교육 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LMS, 즉 말해서 G클래스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동영상 강의를 듣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동영상이 다운이 돼서 실제 구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청을 했는데 시청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출석을 했는데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가 안 돼서 이게 출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로 학교 측에서 참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불안감도 심어줄 수밖에 없었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이렇게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처음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수님,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보다 나은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럭저럭 뭐 이런저런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힘들게 이게 동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1학기 때 비해서 2학기 때는 수업 시간이 이제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난 1학기 때는 1시간 짜리가 15분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25분 이제 동영상을 올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학기 때는 한 45분 정도 시청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75분 정도의 그 시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1학기에 비해서 또 뭐 동영상을 시청을 하다가 코드 번호를 뭐 입력을 해야 된다든가, 또 중간중간에 그 뭐 70% 내지 80%의 그런 시청을 해야만 출석이 체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 번호를 입력하는 거, 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 70% 내지 80%, 저희 과는 80% 이상 신청을 해야만 출석으로 체크가 되는 걸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분 이상 반드시 시청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 서버가 많이 다운이 되고 출석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제 2주차부터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금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교수님도 노력을 하고, 또 학교 측에다도 건의를 해서 불편하지 않게 이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공지를 드릴 것은 우리 1학년 B반과 본교 산업체 같은 경우는 한번 21일 그 주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주간에 한번 이 대면으로 한번 모여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교를 통해서 공지가 될 거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수님이 따로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간반 B반 학생들은 한번 교수님하고 한번 만나서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는 대면 수업도 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이런저런 좀 얘기도 하고요. 또 핵심적인 그런 얘기도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교 산업체 1학년 같은 경우도 화요일 날 마찬가지로 모여서 한번 이런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드리니까요. 그 날짜 잊지 마시고 1학년 B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오후에 2시에서 5시까지 분반으로 50%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한번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본교산업체 1학년반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1주차, 2주차까지는 비대면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3주차에서는 한번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방침이 또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 2주차 요 수업까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1학년 B반과 본교 산업체 1학년 반들은 21일 그 주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번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때 일정을 꼭 참고를 하셔서 그때 한번 대면으로 교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잖아요. 지난 1주차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 계획서를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첫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순서는요, 사회복지 실천론이잖아요. 네, 사회복지 실천론인데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것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오늘 수업이 유익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내용 파워포인트 자료는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요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좋고요.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영상을 찍을 때 그 영상, 교수님 영상과 더불어서 파워포인트도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참고를 하시면서 저 영상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서점에 한번 알아보니까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서점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책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지를
드렸겠지만 요 사회복지 실천론이에요. 사회복지 실천론 요 동문사에서 출판을 한 건데요. 동문사 사회복지 실천론 조미숙 교수의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사회복지 실천론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같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인데요. 제 1번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과 배경 학문이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만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을 하시면 오늘 수업이 성공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1장 우리 1장 1절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이에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사회복지. 그럼 사회복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개론에서 배웠죠? 이 사회복지, 복지라는 것은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안녕을 가져온다. 이런 의미죠. 플러스 하면 사회를 했죠. 사회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어요. 쉽죠? 그래서 사회복지란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회를 넣으면요. 국가 또는 우리가 사회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확대하면 이 사회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거, 이게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회복지란, 누가 이 사회복지를 실천을 할까요? 누가? 여러분, 누가 우리 사회복지를 실천할까요? 이 사회복지의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는 누구나 다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는 전문가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한 이유는 또
사회복지 이런 과목을, 전문적인 과목, 필수 과목 10과목, 또 선택 과목 7과목, 그 17과목 이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 17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은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 사회복지사만이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이 전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실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느냐? 첫 번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을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라는 C-L-I-E-N-T 클라이언트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 클라이언트를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기를 뭐 고객이니 뭐 의뢰인이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쓸 때는 복지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클라이언트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그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 두 과목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종종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복지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다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사회복지 실천 대상자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개인을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개인. 그러니까 뭐 누구 한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개인에는 아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아동, 장애인, 뭐 여성 이런 호칭을 우리가 통틀어서 한 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 그러면 개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 그래서 가족에는 우리가 보통 그 가족이 있고요. 또 뭐 한부모 가족이 있어요. 또 다문화 가족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에는 개인, 가족, 그 다음에 집단이 있어요. 집단. 그래서 가족은 아니지만 어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죠. 교육을 받으러 여기 오신 거예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을 교육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것을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교육 집단, 치료 집단, 성장 집단, 가족 집단, 뭐 이런 등등의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거고요. 우리 클라이언트에는 개인, 가족,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라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부시 지역사회, 뭐 노원구 지역사회, 이렇게 뭐 동두천시 지역사회,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사회, 뭐 경기도라는 지역사회, 이것을 이제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 지역사회복지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듯이 여러분들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다 그러면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지역 이런 부류를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한다고요? 사회복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클라이언트에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그러면은 실천을 할까요? 무엇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는데 무엇을 실천을 할까요?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안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행복하지요. 평안하지요. 안녕하죠. 이렇게 하기 위한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한번 조합을 하면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즉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주 전문적인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오늘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면 된다 그랬죠.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이제 개념이 잡혔죠. 자,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즉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 수업은 땡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까요? 일단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즉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오늘 다 배운 거죠.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다가 교수님이 쉽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쉽게 이것을 잘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이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가요,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그와 환경 간의 불균형 상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올바로 찾아내서 이의 심각도를 감축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금 말한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주변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 속에서 이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지죠. 그랬을 때 스스로 이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살다 보면 내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집단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자기가 스스로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인이나 집단이 그와 환경 간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 예방을 목적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또 가정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당하고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이제 손에 상처가 났어요. 이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낳기 전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상처가 난 다음에 이것을 상처를 치료하고 꿰매고 해도 이게 끝까지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일을 벌어진 다음에 그것을 치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감축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예방, 사전에 예방을 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셋째는요,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 내에
최대한 잠재력을 찾아내고 확인하면서 이를 강화시켜줄 목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죠. 지금 비록 이제 1학년 입학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지만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공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록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또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또 더 잘 되려고 힘써 일하는 거. 힘써 공부하는 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교산업체 1학년 같은 분들은 이제 늦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현재에 발을 놓고 시선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도요, 이가 동일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최대한 잠재력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이것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문 사회복지사가 돼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잘 아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전문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개인과 가족, 집단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해주고 또 지역사회는 어떤 집단이 사회복지와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 합당한 법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이에요. 이제 1학년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딱 습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뚝 세워질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과 배경 한문이에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그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 사회복지의 목적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그 중심에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이 네 가지 부류를 클라이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클라이언트의 핵심은 뭐냐? 사람이에요. 자, 개인한테도 사람이고요. 집단 안에 사람이 있고요. 또 가족 안에도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클라이언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의 가치는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본적인 가치는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 우리가 인간하고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했고요. 교수님은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과 사람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지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은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은 순수한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과 한문의 차이뿐이지 인간 이꼬로 사람이고 사람 이꼬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 사람에 대한 존엄성,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핵심 가치예요. 내가 아무리 사회복지 실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는 것은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됐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공부를 많이 했던 공부를 못했던 가난하던 부자든 잘생겼던 못생겼던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사회 정의예요. 요즘은 정의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공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다? 그래서 어떤 특혜를 받는다? 이건 공정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여러 가지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난이 쇄도하고 있죠. 특히 병역 문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아닌 거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의 실천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가 공정하게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권력이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다녔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그런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거죠.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뭐 다음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은요, 사회의 기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도 한 사람으로서 소중함을 갖고 존엄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든 여자든 또 여기 뭐 서울에 살던 의정부에 살던 고양시에 살던 동두천에 살던 도봉구에 살던 노원구에 살던 상관없이 다 기본적으로 존엄을 받아야 될, 소중함을 받아야 될 그런 한 개인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자, 개인의 자주성 내지 독립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통제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도 인간의 공통 욕구를 충분히 인식하되 이러한 욕구는 각 개인에 따라서 독특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본 바탕에 이런 마음을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정의 실현에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혹시 그런 것을 잘 인정을 하지 못했다 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게 노력하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상호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 사회복지사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각 개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대한 개발되고 동원되어야 한다. 이거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도 경민대학교 우리 사회복지과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면 돼요. 우리 산업체 분들도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요,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여러분들은 이제 19살, 20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40, 50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늦깎이 공부하시는 우리 본교 산업체 분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잡아서 5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20살인 우리 본교 주간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8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년뿐이면 못 사는 거예요. 50년뿐이면 못 사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도록 제가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런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창의적으로 또 아이디어도 창출을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중에서 우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 자,
첫째,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인은 요구되는 기술을 일관성 있는 이론의 체계로 조직할 수 있는 지식의 보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여기 사회복지과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필수 과목 10과목, 또 선택 과목 7과목, 이 17과목을 여러분들 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취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문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뭐 실천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자원봉사자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원에서 스스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자원봉사자와 다르게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직.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차이는 뭐냐? 일관성 있는 이론 체계로 조직화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그 17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종류의 전문직이 뭐가 있을까요? 의사 있어요, 의사. 의사도 전문, 대학에선 배출을 하지 않지만 4년제 대학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의사라는 자격증을 받죠. 이 의사도 전문직이에요. 간호사 같은 경우 전문직이에요. 그럼 간호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변호사 있죠. 판사, 검사 이거 다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건축사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사, 변호사, 간호사, 판사, 검사, 뭐 건축사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이런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교수님하고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뭐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조사론, 또 사회복지 정책론, 또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또 뭐 아동복지론, 또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이런 과목을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이론적인 체계가 확립된 이론을 교과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우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이론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은 전문직이 지니는 권한을 인간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휘해야 하며 전문직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자신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우리 사회복지 직은요, 전문직으로서 권한을 받아요. 그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딱 자격증이 돼요. 교수님은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1급.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을 보지 않고 과목만 이수를 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주지요. 근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고시예요. 국가에서 관장하는 국가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이거는 뭐 전문학사든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지금 그 국가시험을 합격을 해서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자, 우리 전공심화 과정 3, 4학년 과정이 있는데요. 이 4학년 과정을 마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교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전공심화 과정에 입학을 해서 3,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전문학사를 졸업을 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응시를 하려면요. 전문학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간 실무 경험이 있어야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4년제를 졸업하는, 그러니까 전공심화 과정이 4년제 과정이거든요. 4년제 과정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졸업과 동시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가 있다면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우선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차후에 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그러니까 17과목을 이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주고 그 권한, 전문직으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어떤 안녕, 또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문직은 다음 몇 가지의 요소들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전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자의 권리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요소에는 다음과 같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정한 연한을 지닌 교육을 완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문학교,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이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또는 이제 그 학점은행제, 원격 교육원 같은 거 많죠. 평생교육원. 거기서 반드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그 17과목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해야만 2급 자격증을 주게 되죠. 그래서 통상 원격 그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통상 한 1년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17과목을 집중적으로 1년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년 과정이죠. 그래서 석사, 박사도 거의 2년 과정. 또 4년제 같은 경우는 4년을 졸업을 해야만 자격증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시험 제도가 있어서 그 시험 과정을 거쳐야 일정한 능력의 수준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두 번째 항목은 일단은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여러분들 17과목, 선택 10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7과목. 이렇게 17과목을
이수만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줘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이제 논란이 있죠. 사회복지사 2급도 시험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 개정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냥 17과목만 이수를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일정한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1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격증 등록증, 면허증과 같은 증명서에 의해서 실천 행위를 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전문직으로서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주어지죠. 그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 자격증이 주어지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건축사도 마찬가지고요. 간호사도 자격증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이 자격증, 등록증, 면허증이 없으면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어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부여를 받아야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하나의 전문 사회복지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넷째는요. 모든 전문직들은 자체 조직한 전문 기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의 어떤 자체 조직한 전문 기구가 뭐냐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할 때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자격증이 나오지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제 2학년 때, 2학년 이제 2학기 말에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수수료하고 그 회원 가입 10,000원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하면 자동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되면서 자격증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의사도 똑같습니다. 한국의사협회가 있죠.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죠. 이렇게 전문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전문 사회복지사예요. 이 전문 사회복지사만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